자, 11쪽에 이제 불공정 법률이 나오죠. 별표 2개 해두시고 104조를 볼게요. 104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불공정 행위는 뭐 사실 굉장히 딱 정형적이어서 예상 외의 지문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러니까 불공정 행위라고도 하고요. 폭리 행위 다 같은 말이에요. 폭리 행위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불공정 행위의 의의는 말 그대로 이제 폭리를 취하는 건데, 근데 이 불공정 행위는 독립된 규정이 아니고요. 103조의 일부다라고 있어요. 103조의 일부다. 우리가 좀 전에 103조를 봤어요. 그럼 103조 반사회적 행위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 104조라는 것은 예를 들어 놓은 예시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불공정 행위다라고 특별히 예를 바로 다음 조항에 들어놓은 거예요. 그럼 그건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104조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다. 그러니까 요건을 갖춘 게 요렇게 됐대요. 요렇게. 그럼 104조는 아니잖아요. 그럼 불공정 무효는 아니다 하더라도 어디 안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103조에 해당되어 무효가 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4조는 103조의 예시 규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103조랑 성질이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104조 불공정 무효도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이니까 당연히 제3자에게 이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보호 안 되는 거니까 그 얘기고. 그럼 이 불공정 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 당사자가 어떤 상태여야 되느냐? 궁박, 경솔, 무경험의 상황이어야 한다고 했고요. 요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요걸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돼요. 이용 의사가 없으면 그건 불공정행위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요건을 좀 볼게요. 요건은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요건은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것. 자, 주관적인 요건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 이게 이제 주관적인 요건이야. 몇 가지 이제 조심하실 점은, 현저한 불균형이라는 것은, 이 불균형에 대한 개념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했고요. 우리 시험에 한번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라고 해서 틀렸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엄청나. 그런다고 해서 불공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가격차가 현저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현저한 게 몇 배 이상이냐? 그거는 뭐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 법원이 뭐라고 하냐면 이건 산술적으로 평가할 문제가 아니다. 몇 배 이상이라고 정해져 있는 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현저하다라고만 기억하면 되고요. 그리고 수험상으로 중요한 건 이 불균형을 판단하는 시점이 언제냐가 중요한데, 기준 시점은 언제냐면 법률 행위시예요. 계약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가격차가 현저하지 않았어요. 근데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사정의 변화가 생겨서 가격차가 엄청 벌어져서 한 사람이 아주 큰 피해를 입었대요. 불공정 행위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언제만 보시는 거야? 계약 체결 시. 계약 체결 시가 기준이지 법률 행위 시지 나중에 기준. 이행기라고 하면 틀리니까 조심하시고요. 가끔 이제 틀린 지문으로 나오면 뭐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법률행위시냐 이행기냐에 대해서 학설에 다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법원이 명확하게 법률행위시다라고 판시했어요. 법률행위시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궁박, 경솔, 무경험인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다 갖출 필요는 없다 그랬죠. 궁박, 경솔 그리고 무경험이에요. 또는 무경험이에요. 또는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면 되고, 한 사람이 세 개 다 갖추기 쉽지 않다 그랬잖아요. 셋 중에 하나면 돼요. 하나. 그럼 여기서 이제 궁박이라는 것은 그 사전적인 의미로만 하면 경제적인 곤궁함을 말해요. 근데 이제 우리 판례는 꼭 경제적 원인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모든 궁박을 다 포함한다. 모든 급박한 상황을 다 포함한다는 거고요. 뭐 경솔이라는 건 뭐 경우에 많지 않다.
신중하지 않았다는 거고, 무경험은 좀 조심하실 점이 경험이 없다, 경험이 일천하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어떤 무경험을 말하느냐, 이게 어떤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무경험인지 아니면 일반 거래상의 무경험인지가 문제였죠. 우리 판례는 뭘로 본다 그랬어요? 일반 거래상이고 특정 거래를 몇 번 해봤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제가 부동산 매매라는 걸 처음 해봤다 하더라도 제가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무경험자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특정 거래를 몇 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냐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불공정위가 성립한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그래서 객관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럼 만약에 이 법률 행위를 자기가 직접 한 게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 했다라고 하면 기준이 누구냐라는 게 시험에 은근 잘 나와요. 궁박. 궁박은 누가 기준이야? 본인.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이다라고 있죠. 이거는 뭐 굉장히 잘 나오는 거니까 우리 옛날에 경무대 이런 거 했었잖아요. 경무대 아시죠? 지금은 청와대고 옛날에 60년대 말에 윤보선 대통령 당시에 경무대여서 청와대로 바뀌었죠. 그게 더 어려워. 자, 그러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대리인을 통한 법률 행위를 했다, 이런 말이 써 있으면 전부 다 원칙은 다 누가 기준이에요? 대리인 기준인데 얘가 중요한 거죠. 결국 궁박은 대리인이 아니라 보니까 급박한 상황, 이런 급박한 상황은 대리인을 기준하는 게 아니라 그 숙권한 본인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입증 책임. 조심하실 점은 이 요건들은 추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 차가 많이 났다고 해서 뻔하네, 상태 안 좋은 걸 이용해 먹었네, 이렇게 추정이 안 된다고요. 그럼 추정이 안 된다면 입증은 누가 하느냐? 유효주장자가 입증해야 될까요? 무효주장자가 입증해야 될까요? 무효주장자가 입증해야 한다. 그래서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칙을 주장하는 사람은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예외 주장자가 입증한다. 그러면 법률 행위가 성립이 됐다면 원칙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원칙은 성립이 됐으면 유효죠. 그러면 유효 주장자가 입증할 필요 없고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착오 취소의 경우에도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를 누가 입증해야 돼요? 취소를 하려는 사람이 중요 부분을 입증해야 돼요. 취소를 막으려는 사람이 중요 부분이 아님을 입증해야 돼요. 취소하려는 사람이. 사기 강박도 마찬가지예요. 사기 강박에서 입증 책임은 사기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사기를 입증해야 돼요. 사기 안 쳤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돼요. 취소할 사람이 누구야? 사기 당했다고. 전부 다 무효 취소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립이 되면 일단은 정상적 행위로 인정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효 주장자가 입증해야 한다. 입증 책임이고, 그 다음에 효력. 자, 불공정 행위는 무효인데 절대적 무효예요. 그럼 절대적 무효란 얘기는 제3자가 보호되나요? 라고 물으면 보호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불공정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그런데 104조는 어디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103조. 그러면 104조 무효의 경우에도 일반 부당이득 반환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되는 거예요? 불법 원인 746조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746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폭리자를 볼 때 폭리자는 불법성이 있는 사람이죠. 그럼 얘는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얘는 반환 청구가 안 돼요. 불법성이 있으니까. 근데 피해자는 얘는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얘는 746조의 본문이 적용되는 거고요. 얘한테는 746조의 단서가 적용되는 거예요. 피해자는 돌려받을 수 있다. 자, 그럼 사례를 들어서 볼게요. 갑이 을하고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근데 이게 시가가 한 5억 정도 해요. 5억 정도 하는데 갑이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황인데 을이 그거를 알면서 이용해 먹었대요. 단지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용을 해서 이 부동산을 샀는데 5억짜리 부동산을 1억 원에 샀대요. 그러면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했네요. 그럼 이건 불공정행위에 해당되니까 효력은 뭐가 되냐면 무효가 돼요. 그러면 지금 갑과 을 중에 불법성이 누구한테 있죠? 얘가 이용해 먹었고 얘가 피해자예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야 이거 무효야 내 부동산 돌려줘 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야. 근데 을이 갑한테 알았어 당신 거 내가 돌려줄 테니까 내가 줬던 1억 원 돌려줘. 돼 안 돼? 그건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불법성이 누구한테 있으니까. 을. 그래서 피해자는 반환 청구가 되는데 폭리자는 돌려받을 수 없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어리버리 한번 잘 당해주면 내 부동산은 돌려받고 돈은 안 줘도 되고. 물론 힘든 점은 누가 입증을 해야 돼요? 갑이. 얘가 이 요건들을 모두 다 입증해내요. 입증해내면 돌려받을 수 있는 거고요. 입증 못하면 뭐 5억짜리 싸게 팔고 끝내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걸 무효인 걸 알고 추인합니다. 무효인 걸 알고 추인을 했대요. 그러면 이 무효 행위를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 효력을 인정해 줘야 안 돼요. 안 돼요. 아까 우리 전 시간에서 나왔나요? 절대로 추인 안 되는 게 뭐였어요? 반사회적, 불공정, 강행규정 위반. 이런 것들은 추인한다고 해서 유효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등기가 을한테 돼 있으니까 병이요. 을이 소유자인가 봐라고 생각하고 모르고 이거를 샀대요. 자, 그러면 이 병은 보호되나요? 라고 물으면 얘는 보호되지 않죠. 이건 절대적 무효니까.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갑은 선의의 병에게 불공정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얘가 보호 안 돼요? 이건 항상 용어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103조, 104조에서 제3자가 보호 안 된다는 건 아는데 대항할 수 있다라고 물으면 간혹 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얘가 보호가 안 된다는 건 갑이 그 무효나 취소를 가지고 얘한테 주장할 수 있다. 주장이나 대항이나 같은 말이니까 보시고. 자, 마지막으로 적용 범위. 불공정행위에서는 적용 범위가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일단 단독행위. 단독행위에 적용되나요? 라고 물으면 적용됩니다. 이거 대표적인 판례가 외상채권 포기 사건. 채권을 포기하는 건 계약이에요.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야. 단독행위. 여기에 적용되죠. 아내가 남편을 교도소에서 빼내기 위해서 그 횡령죄를 고소한 회사의 채권, 외상대금 채권을 포기한 사건이야. 그러면 회사가 그 아내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외상대금만큼의 폭리를 취했기 때문에 무효다라는 게 판례죠. 그래서 단독행위에 적용되고요. 합동행위에 적용되나요? 라고 물으면 합동행위에 적용되죠. 우리 합동행위 하면 그 어떤 거 봤냐면 총회결이 있어. 총회결이. 합동행위라는 것은 어떠한 공통의 목적을 향해서 의사를 이렇게 대립하지 않는 의사가 모이는 거죠. 대표적으로 사단법인 설립 행위가 있었고 총회결에서 어촌계 또는 종중 총회결에는 다 뭐라 그랬냐면 합동회.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종중이 있는데 종중에 토지가 수용되면서 보상금이 나왔어요. 근데 종중이 총회결을 하면서 어떻게 결의를 했다고 했냐면 그 보상금의 배당을 남자는 10이고 여자는 1만 주기로 했대요. 그러면 이 사건에서 우리 법원이 이건 불공정 행위로 무효다라고 했어요. 어떤 게? 총회결의가. 그럼 총회결이라는 것은 유형중으로 따지면 뭐라고요? 합동행위. 합동행위에도 적용이 돼요. 적용된다. 그래서 뭐 시험에 나오면 어촌계 뭐 이런 말 써 있으면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증여.
자, 증여에 적용되나요? 라고 물으면 안 돼. 증여라는 건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거지 반대급부가 없잖아요. 그래서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 기부행위라든지 또는 경매. 이게 뭐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죠. 증여와 경매의 경우, 경매는 법률 행위예요? 법률 행위가 아니에요? 경매는 우리 187조 공부할 때 186조는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고 187조는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이죠. 거기 뭐라고 시작해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공정 법률행위란 말을 쓸 수도 없는 거야. 이런 것들은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시가보다 엄청 싸게 낙찰받았다고 해서 그 경매가 불공정 무효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 얘기고. 자, 그리고 이제 무지하게 중요한 거. 무효행위 전환이 되나요? 이거 되게 중요하죠? 불공정 행위로 무효인 경우에 그것을 다른 법률 행위로서 유효한 행위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느냐? 전환돼야 안 돼? 전환된다라고. 이건 뭐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라고 했고 무효행위 추인은 안 되지만 전환은 된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라고 본 거예요? 알박기 사건 봤었죠? 예.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다 봤어요. 이게 뭐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어떤 회사에서 그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먼저 거기에 땅을 조금 사두고 죽어도 안 팔아요. 그거 우리 알박기라고 하잖아요. 그럼 시공일자가 다가오니까 이 회사가 되게 급박해진 거야. 궁박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땅을 아주 높은 가격에 평당 7,500에 매수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에서 이제 이 회사가 이건 불공정 행위다라고 했더니 우리 법원이 맞다. 궁방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했기 때문에 불공정 행위에 해당된다. 근데 어차피 팔 거였으면 가격을 좀 낮춰서 유효한 매매 계약으로 뭐 해줄 수 있다고요? 전환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건. 이거는 뭐 불공정 행위가 시험에 나오면 거의 이 지문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관련해서 우리 또 뭐 봤냐면 그러면 이 불공정 행위를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부재소 합의한 사건이 있었죠. 그 불공정 행위라면서 제소하지 않는다. 소송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합의했다면 이 합의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예요. 무효니까 소송 제기했고 전환을 인정받은 사건이에요. 자, 교재 볼게요. 111쪽에 일단 보조단 맨 위에 참고라고 되어 있는 거 볼게요. 거기 보시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독립된 규정이 아니라 103조의 예시 규정이다. 104조는 103조의 일부 예시 규정이고요. 자, 그리고 성립 요건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에 기억의 첫째 줄 가운데 줄 그어두세요.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 주관적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객관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주관적 요건인 동그라미 니은 거기 별표 2개 두세요. 불균형 판단 시점은 언제라고 돼 있어요? 법률 행위시요. 이행기라고 하면 틀리니까 조심하시고. 자, 2번에 주관적 요건. 자, 기억, 니은, 디귿 다 별표 하나씩 해두시고요. 리을은 별표 2개입니다. 다 별표죠, 뭐. 요약집 답잖아요. 요약집이니까 중요한 것들 위주로 돼 있어요. 기억해 보시면 뭐 다 아시는 거예요. 셋 중 하나면 되고 니은의 궁박은 파란색 글씨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다 들어간다고 했고 그리고 디귿에 보면 무경험의 개념 생활 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느 특정 영역이 아니라 거래 일반 거래상의 무경험을 의미한다라는 거고요. 자, 판단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째 줄 마지막에 줄 거두시면 경솔무경험은 누가 기준이에요? 대리인. 궁박은 본인 기준이다. 다음 페이지. 입증 책임. 추정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별표 따로 해두시고 따라서 불공정 법률행위를 주장하는 자, 즉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다 입증해야 돼요. 입증 책임. 그 다음에 4번의 적용 범위 별표 3개 중요합니다. 자, 1번 외상채권 포기와 같은 단독행위에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의 파란 글씨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옆에다 하나 적어두세요. 부재소 합의는 무효입니다. 부재소 합의 무효.
부재소 합의는 무효고 3번이 제일 많이 출제가 됐어요. 증여와 같은 기부 행위와 경매 이런 건 적용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효과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마지막에 폭리행위의 상대방은 불법 원인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폭리행위 상대방을 줄여서 말하면 뭐야? 피해자야 피해자. 위에다 피해자라고 적어두세요. 피해자는 불법 원인이 없으므로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폭리행위자는 얘가 폭리를 저지르내니까 불법 원인에 의해 급부한 것이니까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자 2번 줄 그어두시고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면 절대적 무효가 되어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으며 끊으시고 그 다음에 별표 2개 따로 하시고 이를 추인하여 새로운 행위로 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 절대로 무효행위 추인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해석이 나오죠. 해석의 의. 해석은 뭐 우리가 확정 지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확정하는 거고요. 그 왼쪽 보조단에 판례라고 돼 있죠. 판례 줄 그어두시면 우리 판례가 밝히고 있는 해석의 의예요. 해석이란 법률행위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 법률행위의 해석. 지금 방금 의의를 읽어보셨고요. 그러면 해석은 누가 하느냐? 해석의 주체. 해석은 누가 하는 거냐면 법원이 합니다. 법원. 당사자 약정으로 배제시킬 수 있느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사자가 매매 계약을 하면서 다툼이 있으면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라고 했다면 그 약정은 유효해요, 무효? 무효. 매도인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법원이 할 거예요. 법원. 해석의 주체는 법원이다. 그러면 해석의 대상과 관련해서 교재 잠깐 볼까요? 밑에 판례 박스 별표해 두세요. 판례 별표해 두시면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진위를 모른대요. 그러면 당연히 의사가 중요하겠어요? 표시를 봐야 돼요. 표시를 봐야죠.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걸 반대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있었대요. 그럼 의사를 알 수 있었다면 표시상의 의사가 중요한 거예요? 내심상의 의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는 내심상의 의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반대 해석까지 시험에 가끔 나오니까 구별하시고 오른쪽에 주체 별표 하나 해두시고 주체는 누구라고 돼 있어요? 법원이에요. 법원. 당사자가 해석권을 제한하는 약정을 해도 법원 해석권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해석의 방법. 물론 이 해석 파트는 시험에 뭐 잘 나오거나 이러진 않아요. 가끔 나오는데 나오게 되면 해석의 방법이 자주 출제가 되고요. 해석의 방법은 자연적 해석이 있었고 두 번째로 규범적 해석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 보충적 해석이 있어요. 세 가지인데 그러니까 이제 갑이 을한테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럼 의사표시했다면 의사표시 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표의자. 물론 이제 법이 개정되면 전부 다 이제 의사표시자라고 부를 텐데 아직까지는 표의자라고 대부분 써 있고 을은 상대방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자연적 해석이라는 것은 어떤 해석이냐면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는 거예요. 그럼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요? 자연적은 표의자 입장에서 보는 것이죠. 이게 자연적 해석이고요. 근데 규범적 해석은 반대로 표의자가 아니라 상대방. 그래서 이 자연적 해석이 의사주의에 근접한 것이라면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 입장이니까 얘는 표시를 보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표시주의에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충적 해석은 누구 입장이냐면 제3자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시험은 주로 자연적, 규범적이 나오는데 그러면 자연적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오표시 무의 원칙이요. 그러니까 오표시 무의 원칙이라는 것은 잘못된 표시를 잘못하면 해가 없다. 오표시 무해 또는 오표시 무효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었다면 그 의사에 따르면 되는 거지 잘못된 표시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판례에서 중요한 판례가 있었죠. 갑이 을하고 X 토지의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X 토지를 둘러보고 이 땅을 사고 팔기로 합의를 한 거야. 근데 사무실에 가서 계약서를 쓸 때는 실수로 갑이 가지고 있는 인접한 Y 토지의 계약서를 작성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100번지고 101번지인데 두 사람은 100번지를 둘러보고 이 땅을 사고 팔기로 완전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거야. 근데 계약서를 쓸 때는 실수로 101번지라고 잘못 썼다는 거야. 그럼 계약이 성립된 토지는 100번지겠어요? 101번지겠어요? 당연히 100번지고 표시가 잘못한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오표시 무예요. 근데 Y토지라고 잘못 쓰는 바람에 등기도 Y토지 등기가 을에게 이전되어 버렸대요. 자, 그러면 Y토지의 이전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무효. 등기가 유효하려면 실체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계약이 X토지에 성립이 된 거지 Y토지에 성립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등기는 실체관계 없는 무효다. 그런데 Y등기가 돼 있는 바람에 병이 을이 Y부동산의 소유자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샀대요. 선의로. 모르고 샀다. 자, 그러면 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는 권리자에게 산 거예요? 무권리자에게 산 거예요? 무권리자. 그러면 무효등기 믿고 사봐야 얘는 보호될 수 없다. 소위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갑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거냐? 갑은 을과 병을 상대로 각각 Y 등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말소하라라고 청구할 수 있죠. 근데 X 토지는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이 됐으니까 갑은 을에게 X 토지를 이전해 줄 의무가 남아 있는 거죠. 아직 등기 안 줬잖아요. 그럼 다른 말로 이 사례를 제시한 다음에 현재 Y 토지의 소유자는 갑이다. OX야. 맞죠? 이 등기 다 무효니까 얘가 소유자야. 자, 그럼 이 사례에서 X 토지의 소유자는 갑이다. OX야. 역시 맞죠. 등기 아직 안 넘겨줬잖아요. 그럼 현재 X, Y 다 갑 거고 다만 매매 계약이 유효니까 갑은 을에게 뭘 넘겨주면 되는 거야. X 토지 이전해주면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하시라고 한 게 오표시 무효에서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 써 있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일단 두 사람은 요 X 토지 매매 계약에 대한 착오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두 사람은 X 토지에 대해서 완전한 의사의 합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건 불합치가 없으니까 착오 취소의 문제가 나올 수 없고 더 나아가서 Y 토지. 얘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려면 계약이 최소한 성립이 돼야 되는데 Y 토지 계약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계약은 성립된 바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취소란 말이 나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뭐 가령 사례 문제로 나오는데 나오면 뻔한 지문. 사실 낼 것도 별로 없잖아요. 맨날 나오는 게 1번 X 토지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OX. 틀렸죠. X 토지 성립했죠. 성립했고 유효한 거예요. 또는 두 번째 Y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었다. 이렇게 써 있으면 틀린 거예요. Y 토지가 아니라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X 토지의 계약이 성립이 된 거죠. 그러면 자연적 해석은 언제 주로 한다라고 했냐면 자연적 해석을 주로 하는 경우는 이건 의사를 절대적으로 존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없는 행위. 상대방이 없으면 표의자만 생각하면 되니까 자연적 해석을 할 거고요. 그리고 재산상의 법률행위와 가족법상 행위가 있다면 가족법상 신분행위죠.
가족법상 행위의 경우에 자연적 해석, 그리고 당사자가 의사를, 진의를 안 경우에요. 그러니까 서로 의사를 알았다면 그때는 표시가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야? 의사가 중요한 거야. 근데 문제는 서로 의사를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사실 더 많아요. 바꿔서 얘기하면 서로 생각이 달라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때는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규범적 해석을 해요. 규범적.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 입장에서 우리가 많이 본 판례, 총완결 기억나시죠? 예, 또는 예를 들어 모든 화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는 모든 권리금을 보장함. 이런 사건들이 전부 다 규범적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총완결 사건이 뭐였냐면 아직 돈을 다 안 받은 사람이 영수증에다가 총완결이라고 적어준 거야. 그럼 영수증을 받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나머지는 안 갚아도 되나 보다, 탕감해 줬나 보다 라고 생각할 거죠. 근데 실제로 영수증을 써준 사람은 그럴 생각은 아니었대요. 그러면 써준 사람과 상대방이 서로 같은 의사에 달라요. 달라요. 그러면 누구 입장에서 본다고요? 상대방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또는 모든 화재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상가를 임차했는데 그 상가 건물에 불 나면 모든 책임은 다 임차인이 지기로 특약을 한 거야. 근데 불 났어요. 근데 그 불이 자연재, 불가항력이에요. 그러면 임차인은 아니 모든 화재라고 해도 여기서 모든이란 내 잘못이거나 또는 우리 종업원의 잘못이거나 또는 고객의 잘못까지 내가 다 책임지겠지만 자연재해는 좀 아니지 않니?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럼 임대인은 뭐라 그러겠어요? 아 몰라 모든이잖아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서로 생각이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그러면 우리 법원은 문구 그대로 규범적 해석합니다. 모든이란 불가항력에 화재를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라는 것은 법적 책임을 지는 거야 안 지는 거야? 말 그대로 노력하겠다는 거지.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 임대인이 특약사항으로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적어줬어요. 그럼 모든 권리금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인정하겠다라는 것은 임대인이 스스로 직접 권리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임차인은 아니 임대인 아저씨가 인정하신다고 했으니까 주셔야죠. 그럼 임대인은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인정 안 됐지 준다는 건 아니잖아. 그럼 우리 법원은 뭐라고 판단하냐면 모든 권리금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거지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주겠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게 전부 다 규범적 해석이야. 그 다음에 보충적 해석. 제3자 입장. 얘는 별로 안 중요하고 언제 하느냐? 법률행위 내용에 간극이 있을 때. 공백. 그러니까 당사자가 어떤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 내용에 구멍이 생긴 거예요. 안 한 게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합의 내용에 빠진 부분이 있다면 누구 입장에서? 우리와 같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걸 해석해내야 한다. 대표적으로 교통사고 후유증 사건. 자, 교통사고가 났어요. 손해배상 합의가 모두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가 이제 더 달라고는 안 할게. 더 이상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청구 포기각서를 다 제출해 줬어요. 근데 문제는 몇 년 후에 예상치 못한 후유증으로 영구 장애 상태가 온 거야. 근데 문제는 처음에 손해배상 합의할 때 후유증 합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 간극이 생긴 거야. 그러면 우리와 같은 일반인의 입장으로 다 받았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한 후유증으로 영구장애 상태가 왔다면 추가 배상을 좀 더 해줘야 될까요? 안 해줄 까요? 해줘라.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근데 이 판례는 결론은 중요하지 않고 언제 하는 거냐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법률행위 내용에 뭐가 있어요? 간극이 있을 때. 자, 교재 한번 볼게요. 13쪽에 괄호 1번 자연적 해석, 괄호에 표의자 입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괄호 1번에 별표해 두시고요. 그 둘째 줄 마지막에 줄거 두시면 표의자의 실제 의사, 즉 내심적 효과사를 추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참고라고 해서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 있죠. 거기 별표 따로 해두시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신분행위, 표의자의 진위, 내심의 의사를 알고 있는 경우, 이런 거고. 자, 동그라미 2번에 오표시 무의 나오는데 얘는 별표 2개 해두시고요. 지금 밑에 나와 있는 판례 박스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판례 줄거진 거 보면 쌍방 당사자 합의가 있는 이상 그 매매 계약은 갑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럼 을토지는 계약서가 잘못 써졌다는 거죠. 을토지는 밑에 계약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오른쪽 보조단에 두 번째 참고라고 되어 있죠. 차고 취소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표시 무효에서 차고 취소란 말 써 있으면 무조건 틀린 거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밑에 이제 규범적 해석 나오는데 둘째 줄에 줄 거두세요. 표시행에 따라 법률행위 성립을 인정하는 해석을 말한다. 상대방 시각에서 보는 거야. 그럼 밑에 판례라고 돼 있는데 제가 설명드린 거죠. 1번에 줄 거진 거 총완결. 그럼 나머지는 면제. 그 다음에 2번에 협조를 최대로 한다. 3번에 뭐가 나왔어요? 모든 화재. 모든 화재는 모두 포함이 돼요. 불가항력도 포함된다. 뭐 하나 더 쓰면 모든 권리금 사건이죠. 모든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건 임대인이 주겠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이 내용이고, 다음 페이지에 보충적 해석 나옵니다. 1번 보충적 해석이란 법률행위 내용에 뭘 메우는 거냐면 간극이에요. 그럼 둘째 줄에 누구 시각이냐면 제3자 시각이고, 특히 계약에서 큰 기능을 발휘합니다. 계약에서. 자, 밑에 계약 당사자 확정이라고 돼 있어요. 당사자 확정 관련 판례 좀 볼게요. 자, 이건 어떤 사건이냐면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해요. 얘가 행위자예요. 행위자가 갑인데 계약서에다가는 자기 이름을 쓴 게 아니라 A라는 사람을 쓴 거예요. 계약의 명의자는 누구냐면 A다. 그러면 을과 계약한 당사자가 갑이냐, 행위자냐, 명의자냐, 이게 문제야. 그럼 이 당사자를 확정하는 것도 우리 판례에 따르면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다라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당사자의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의사죠. 의사의 합치예요.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의사에 따르면 돼요. 그러니까 둘이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에다가는 A라고 썼지만 실제 내가 당사자야 라고 합의했거나, 또는 계약을 하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A의 계약이야 라고 둘이 합의했다면 그 합의에 따르면 돼요. 근데 의사의 합치가 없었대요. 합치가 없었다. 그러면 이 계약서에 이름을 쓴 갑의 입장에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상대방 입장에서 봐야 될까요? 상대방. 우리 판례가 의사합치가 없었다면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와 계약을 했을까를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라는 게 판례야. 이제 예전에 그 4050 때 그 정권 실세가요 계약을 했어요. 정권 실세가 계약을 하면서 자기 이름이 드러나면 좀 그러니까 계약서에다 명의자는 오촌 조카 이름을 쓴 거야. 그럼 을과 계약한 사람은 정권 실세냐 오촌 조카냐, 이게 문제인데, 우리가 을의 입장이면 정권 실세랑 계약했다고 생각하겠어요? 어서 보도 못한 오촌 조카랑 계약했다고 생각하겠어요? 실세죠. 얘 입장에서 봐라 이거야. 자, 그럼 교재 한번 볼게요. 그 1번에 굵은 글씨 둘째 줄 마지막에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자, 뭐에 따릅니까? 일치한 의사 일치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되고, 밑에 굵은 글씨 마지막에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밑에 굵은 글씨 상대방 써 있죠?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하여 당사자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면 의사의 합치가 있을 때는 의사에 따른다는 건 해석의 방법으로 따지면 무슨 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적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 근데 의사의 합치가 없다? 상대방의 입장이라는 것은 규범적 해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2번 판례 볼게요. 2번.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의 상대방이, 자, 그 다음부터 줄 거두세요.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그러면 계약을 체결한 사람 상대방이 대리인이에요, 본인이에요?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의사가 일치됐대요. 누구라고요? 본인이죠. 그러니까 대리는 그냥 통하는 거고 누구와 사이라고 써 있어요.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는데 의사가 일치했다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냐 없냐와는 상관없고 일단 당사자는 누구야? 상대방과 본인이 당사자인 거예요. 그렇게 의사 합치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그 의사대로, 합치가 없었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된다. 자,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 표시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시죠.